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선양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증산도 온라인 동아리가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주제는 선을 넘는 이웃 나라를 주제로 해서 치열한 한중일 역사 전쟁의 해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요새 한중일 간의 역사 분쟁 이슈가 정말 많죠. 네, 요즘에 정말 많은 이 역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역사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류 문화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류 문화는 어떤 문화들이 뜨고 있나요? 요새 K-팝, 방탄소년단도 많이 나가고, 네. 그죠? K 드라마도 저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넷플릭스에서 많은 이제 K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영화, 기생충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요새, 네, 맞아요. 그죠? 네. 아카데미상도 수상을 하고. 네. 거의 전 세계에 거의 탑을 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많은 분야에서 요즘 한류 문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한류 문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는 수요마저 이렇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류 문화가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통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요새 특히 중국의 되게 진짜 심각하죠. 네, 중국의 역사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총성 없는 동북아 역사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소리 없는 역사 전쟁에 우리는 태풍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지금 풀어야 할 그런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3국이 서로 이제 치열한 역사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의 역사를 전 세계는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결국 이 한국의 고대사가 한반도의 아래, 남부는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한반도 북부는 중국으로부터 식민지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 논리를 토대로 이제 뿌리 역사를 완전히 끊어넣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떠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최근 시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을 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영상이죠? 네, 먼저 영상을 보고 갈 텐데요. 이 영상은 이제 김치 공정, 최근에 김치 공정이 정말 핫하잖아요. 김치 공정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韩中간 김치 원조 논쟁. 我认为应该让韩国人到西安多学习学习，因为看一下陕西历史博物馆，很多东西它都是演化过来的，是吧？根还是在中国，因为它本身就是原先中国的一个藩属国嘛，哈。 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속국이었다고 아예 일반인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충격적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정말 이런 중국의 김치 공정뿐만 아니라 많은 공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김치 공정의 사례만 봐도 일반 대중들과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티즌 사이에서 그 댓글인데요. 어떤 내용이요? 네, 이제 보면은 한국은 도둑의 나라라는 인상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도둑국이라고 부르자. 네, 이런 말을 공연하게 이렇게 하면서 SNS상에서 한국은 도둑국이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고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그 한복 공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한복은 원래 한국 것이 아니고 중국 명나라의 전통 의복인 한푸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의복 제도마저도 사실은 중국에서 따왔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정말 생각지도 않던 상식 밖의 내용들을 정말 중국이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SNS상으로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의식이 이런 모든 말과 행동 하나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진핑이 한 말인데, 그죠? 네, 이제 2017년 4월에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과 주석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말을 시진핑이 한 겁니다. 이 중국의 그런 통수권자죠. 네,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중국의 그 역사 인식,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는 중국 길림성 왕청현에 있는 국가삼림공원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네, 만든 거죠. 네, 여기 보시면 큰 기둥에 코리안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에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이 한국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마치 18m나 되는 이런 그 여신, 여자를 다 세워놓고서 그 웅녀나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서 단군 신화마저도 흡수하려는 그런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56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마다 이렇게 민족 하나씩 기념 기둥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근데 영어로 코리안이라고 돼 있다는 이 의미가 대체 뭘까요? 조선족이 영어로 하면은 코리안인가요? 아니죠. 뭐 고려족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코리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백이신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석상을 세웠는데 그 옆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의 이런 조형물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단군 신화가 다 완전 자기 것처럼 해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눈뜨고 코 베이는 역사, 왜곡,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근본을 두고 왔냐, 뿌리가 대체 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중국이 그래서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는 어떻게 되냐? 단군 조선은 신화로 부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자라고 하는 중국의 인물이 내려와서 글을 가르쳐주고 문명을 열어줬다. 그래서 기자조선 때 와서 문명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조선을 찬탈을 했고, 그러다가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와서 한사군을 세우고 식민 지배를 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와가지고 독립을 했다는 거죠. 영맹왕국으로. 그러다가 다시 고려가 왔는데 그 왕건은 중국계의 낭랑인의 후예이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허락을 받고서 국가대사를 모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속국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게 충격적인데 대한민국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6.25 전쟁에 대해서도 항미 원조원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속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국인 상태에서 독립을 시켜주기 위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국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정말 멀쩡한 그런 국가 체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주권이 없는 나라. 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역사 인식이 결국에는 역사관에서 비롯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역사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성인 중에 정말 유명한 성인이 있죠. 공자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맞죠? 네, 공자. 공자가 저술한 책이 여러 권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춘추라는 책에 보면은 춘추 필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춘추 필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역사를 기술을 할 때 어떠한 역사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냐, 그 내용이 이 춘추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거를 보면은 첫 번째 위국 휘치라고 해서 중국의 영광스러운 일은 부풀리면서 중국의 수치스러운 일은 감춘다. 그리고 두 번째 존화양이라고 해서 중국은 높이고 주변 나라는 깎아내린다. 그리고 세 번째 상내야괴, 중국사는 상세히 쓰면서 이민족의 역사는 이렇게 간략하게 적는다. 이게 춘추 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공자가 남긴 이 춘추필법의 기록에 의해서 후대인들은 춘추필법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유교 경전을 보게 되면 어디에도 단군조선 그리고 조선이라는 정식 그 국호가 아무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춘추필법을 바탕으로 해서 애초에 이렇게 중국 중심의 고대사와 중세사의 역사가 모두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이 한민족의 역사를 집어삼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동북공정인 거죠. 네. 2002년부터 2006년 동안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어져 왔는데요. 저 논리대로 한다면은 이제 정말로 반쪽짜리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몇천 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는 기적의 역사 논리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도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 북부까지 지배한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근시초문의 역사인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사군도 그 지금 경기도 북부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요나라와 금나라도 보시면 그 우리나라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속국인 상태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데 네. 역사가 그렇게 긴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 간 나라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고구려 900년, 백제 700년, 신라 1000년씩 갔는데, 근데 어떻게 중앙 정부는 계속 바뀌지가 않는데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는 계속 바뀌는데 지방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진짜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떤 민족이든 나라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전쟁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흥망을 거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존속이 되는 건데 이렇게 소국이 진짜 몇천 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리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만리장성이 6,352km다. 처음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날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렇게 만리장성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축조를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원래 만리장성 이 정도 길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만리장성이 6,352km인데 네. 여러분 이 만리장성을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요? 네, 4대 공정도 맞습니다. 맞고요.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이제 중원대륙과 그리고 중원대륙 바깥에 오랑캐 문화를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외세로부터 중원을 구분 짓고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한반도 북부와 그 위쪽까지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중국의 역사가 고구려와 발해 역사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영토, 영해, 영공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우리 군대 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범을 해서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바로 긴급 출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에도 보시듯이 러시아가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군은 F-16 전투기를 날려서 거의 뭐 몇백 발의 이런 경고 사격을 날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권 침해를 받았다.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선을 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랬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PF팀이 있냐? 과연 있냐라는 거죠. 네, 부재하다라는 그런 의문이 또 들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부터 이게 많이 뉴스에 떴는데요.
중국은 이런 우리나라가 속국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수천 년 전부터 그런 공자의 충시비법부터 해가지고 그런 의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도 우리나라를 속국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년, 26년째 된 계획인데요. 중국은 2020년까지 한미동맹을 파괴를 하고 한국의 속국도는 중국의 지배하에 둔다고 하는 안보 전략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이 지금 파란색 선인데요. 그 어느 시기까지 이거를 계속 밀어가지고 방위선을 아시아에서 벗어나게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이 한국을 속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일본의 역사 인식. 일본은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미국의 하버드의 그 존 마크 램지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그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자발적 의지, 그러니까 매춘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부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쓴 논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내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배경이 된 건지 전범기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램지어 교수가 이제 미국의 명문대잖아요. 하버드대학교 명문대인데, 그 교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쓰게 됐냐. 알고 봤더니 이 램지어 교수를 후원했던 그 배후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후 세력이, 네,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미쯔비시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죠. 일본의 이제 토크쇼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왜 한국은 일본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를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게스트가 한 얘기가 실은 말이죠. 2000년 동안 주권이 없었어요. 한국은 2000년 동안 이렇게 주권이 없었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친 거죠. 그러면 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 우리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본의 역사서 중에 일본 서기를 많이 아실 건데요. 일본 서기에 보면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신궁 황후가 369년에 가야 지방에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200여 년간 다스렸다는 주장인데요. 말이 안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건재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서기는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나에 대한 단서를 남겨두었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신궁왕과 신라 백제 고구려 왕은 조공을 바치는데요. 영어로 조공을 바치겠다.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 임나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나국이 신라 발제지를 통해서 조공을 바쳤는데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여리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신라의 서남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해서 보게 되면은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신라의 대립 서남 쪽에 있는 것은 대마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신라는 바로 대마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사실은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땅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고대사로 들어가 보면 이런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일제강점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역사를 왜곡을 시작을 하게 됐냐, 그거를 보면은 한국의 역사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로 이 총칼보다 무서운 그런 일본 제국의 식민사학이 있습니다. 식민사관. 네.
식민사관이 뭐냐면요. 이 조선 사람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 축소, 날조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역사를 왜곡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가 심고자 한 그 식민사관의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 건국 시기부터 주체적인 그런 국가 건설은 애초에 없었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기에 태생부터 이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태생부터 식민지 민족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논리들을 주입을 시키면서 정말로 우리의 역사 혼을 말살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가게 되는 거죠. 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1항의 특명을 받아서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손으로 한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이 기사가 보이시죠? 네, 이 기사는 1985년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제 한민족혼 말살, 새 사실 밝혀져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엄청 큰 헤드라인 기사로 이제 사서 20여만 건 압수해서 불태웠다. 그리고 단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약탈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제가 이 역사 말살, 문화 통치를 하는 시기에 당시에 보면은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하고 곧바로 이렇게 진행한 큰 프로젝트가 바로 이 역사서를 불태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조선 땅에 있는 역사설은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서울 남산 지금 식물원 자리에서 약 20여만 권을 불태웠어요. 우리가 20여만 권이라고 하면은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거를 불태우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그렇죠. 밤낮으로 태우면서 이 서울의 하늘이 정말로 그렇게 거뭇게 뿌옇게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역사서를 많이 불태운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뿌리 역사가 다 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이제 일본인들의 손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45년에 해방하기 전에 이제 물러가면서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의 그런 유지와 영혼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베 신조도 그랬고 지금의 정권도 그렇고 계속 그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나는 다시 돌아온다. 와, 정말 여운이 남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러물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조선에서 역사만을 말살시킨 것이 아닌데요. 일본인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종교, 철학, 문화를 말살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던 단체는 학생과 종교였는데요. 그래서 학생을 탄압을 하고 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고를 해라. 그래서 명단 제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와 같은 외래 종교들은 신고를 했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보천교라든지 우리 민족 종교는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4대 외래 종교는 공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너네는 공인 종교가 아니라 해서 민족 종교에게는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 사이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군요. 네, 일제감정기 때부터 쓰였던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창씨 개명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 유사 역사라 하고 그렇게 말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계속 내려와서 이런 분위기가 내려오면서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리고 우리 종교를 민족 종교를 이야기를 하면은 사이비 종교다.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 사이비 역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마저도 일제감정기 때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와 있는 그런 세뇌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가 결국에는 했던 마지막 이 작업이 뭐냐 보면은 조선사라는 이 일본인들이 기술한 우리나라의 역사서 조선사라는 책을 만듭니다. 근데 이 조선사에
이 역사 시대 비율을 보게 되면은 조선 시대가 70%예요. 그리고 고려 시대가 15%.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국 시대나 우리나라 고대 상고사 역사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시대 비율과 정말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조선시대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조선시대 막 배워봤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부여는 한 줄, 네, 그렇게 적혀 있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만 부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선시대만 이제 부각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시기가 조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의 무능함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은 이 조선과 고려를 초점으로 맞추고 우리의 상고사와 중세사는 완전히 그렇게 줄이고 날조를 하고 축소를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1940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아직도 식민사관에 잔재가 남아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영상입니다.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 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됐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 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서를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해방 이후에도 정말로 이런 친일사학, 네, 식민사학의 잔재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에도 보면은 이 결국에는 조선사 편수회란 이 조직을 맥으로 해서 지금의 네,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요 대학의 사학과는 이제 네,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카르텔을 네, 이제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민사관이 뿌리 내려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식민사관에 맞서가지고 우리 진짜 바른 역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야사학계와 그리고 그 역사학계가 아닌 뭐 언론인, 기자, 일반인들이 직접 쓴 서점, 그 서책을 통해서 지금 고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그 원문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역사가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알아서 어느 게 역사가 진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 신조가 지금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평화 헌법을 없애고 헌법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 전쟁을 하고 싶다, 전쟁을 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첫 희생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청일 전쟁도 러일 전쟁도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년이 지난 지금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시점에서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봤던 이런 내용들은 역사 왜곡 내용들은 정말 일부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까지 이미 수많은 역사 왜곡 말살, 조작이 발생되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광복을 맞이한 지 지금 76주년이 됐는데요. 역사 광복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짜로 알아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지금 저희가 한 30분 동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금 선비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고물자손인가? 나는 모방의 달인? 아까 뭐 도둑국 이런 거 나왔잖아요. 난 어디서 왔지? 이렇게 갸웃거리면서 방향을 잃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네. 바로 뒤에 일본인이 검은색으로 덧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인이 삭삭삭 지우고 있는 거예요. 지우면서 빨간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요. 근데 역사를 왜 배워야 하냐 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정말 네. 압축적인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역사는 정체성을 찾는 공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세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져 왔는지, 그 나와 우주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종교사님께서는 이런 역사 현주소를 아시고 우리 한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다. 불쌍한 민족에게 역사를 찾아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산도는 그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국통맥을 바로 세워서 바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부처님 역사를 가장 먼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각성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말 불쌍한 민족이죠. 역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이미 왜곡된 그런 잃어버린 역사관 속에서 갇혀가지고 답을 찾지도 못하고 매번 이런 겉도는 식을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베일을 벗기고 진짜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가 정립을 시켜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한국의 역사관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대 역사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네. 퀴즈입니다. 네,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고대 사서, 고대 역사서. 대표적인 고대 역사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삼국유사. 아, 네네, 그쵸. 삼국유사. 네, 그렇죠. 한남국이야. 한남국이야. 대단합니다. 조선 상고사. 네, 맞습니다. 동국통과 동국사령. 아, 그러면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삼국유사에 우리 당군 사화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당군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데 하늘나라에 환인이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인 환웅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환웅께서 보시니까 그 인간 세상이 다스릴만 하고 그래서 그 백두산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힙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환인께서 허락을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오게 되죠. 네. 그런데 백두산이 내려왔더니 웬걸 1홍1호 곰 한 마리랑 그리고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환웅이 그 얘기를 듣고서 오냐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이면 사람이 된다라고 했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동물원에 가가지고 곰이랑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인다고 사람이 되냐? 되지 않잖아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내용이 다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호랑이는 토하고 있고 곰은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옆에 요정이 가져다 주고 있어요. 계속. 괴롭겠죠. 그러다가 호랑이는 더 이상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뛰쳐나가고 곰은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지금. 완전 곰은 이렇게 엄청나게 됐죠. 버티고 있네요. 네,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사람이 된 웅녀는 환웅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들인 이제 단군을 낳았다라는 게 그 내용인데요. 근데 이 단군이 1908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전 세계에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역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역사가 아니라 신화 같잖아요. 그래서 단군 신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된 겁니다. 네, 단군 신화라는 말도 결국에는 일제가 다 만들어낸 그런 말이거든요. 네네, 그 전까진 단군 사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환인원후 단군 할아버지 아들과 손자 이야기가 아니고, 이 환인원후 단군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원래는 그런 관직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분 한 분에서 총 3분이 아니고 7명의 환인, 18명의 환웅,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3대 가족사의 그런 신화의 역사가 아니라 72분의 실제 역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총 7,000년의 뿌리 역사를 3대 가족사로 압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작업을 했네요. 대단한 작업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우리 뿌리 역사를 알 수 있는 주변에서 좀 패러디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빠라바라바라밤 해가지고 왜 배달의 민족 어플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엄청 자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의아했거든요. 왜 고구려 벽화에 그 말 타고 있는 고구려인을 갖다가 써가지고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배달을 잘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일까요? 아,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교과에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신흥무관학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의 요람과 같은 그런 학교죠. 네, 신흥무관학교의 교과에 보면은 여기에도 배달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도 배달나라의 배달민족의 역사를 배웠다라는 내용,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맨 끝에 후렴구 하시 되게 중요한데 후렴구에 3번이나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비밀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어버 기르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헌원 자손은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헌원의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5, 4, 3, 2, 1. 그렇죠. 중국입니다. 네. 그 황제 헌원은 중국의 시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자손을 업어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줄에는 동해섬 중 어린 것들을 품에다 품어 젖먹여 기른 이가 누구냐. 동해섬 중 어린 것은 누구일까요? 동해섬 중 어린 것. 우리나라에서 동쪽이면 누구일까요? 아, 네, 네, 독도. 그렇죠. 독도가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독도에 생각했었죠. 네. 동해섬 중 어린 것은 누구일까요? 누가 아라고 외쳤어요. 누구일까요? 깨달음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우리가 다 기르고 품에다 품어서 길렀는데 왜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하냐. 이런 역사의식이 신흥무관학교 교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배달을 검색해보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배달이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는 뭐 배달의 민족 뭐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배달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본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지식백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 또는 우리 민족 그 자체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그래서 한국의 상고 문화는
환국과 배달국과 단군 조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밑에 이제 구절을 보시면은 배달국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한다. 이 이름을 빌려서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 배달결의 배달족이라고 칭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군이나 해군 교과에도 배달 나라가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안 독립기념박물관에 가시면 배달족 역사라는 책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광복군들이 배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이 결국에는 간복군들도 다 배웠고, 저도 여기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네, 똑같은 앵글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족 역사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 책과 역사맥을 같이 하는 위당 정인보 선생의 책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화랑문화, 난가사상에 대해서 저술한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도도 여기에 함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선조들도 이런 역사를 다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역사를 배워 나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임시정부에서도 역사식을 보면 1942년 3.1절 선언문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끊인 적이 없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래 임시정부의 역사관이었는데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부터 조선사 편수해로 인해서 역사를 잃게 되면서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국배달 고조선과 열국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고골백제신라 사국시대가 있었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총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뿌리 역사를 수천 년 잃어버리게 되면서 역사를 잃어간 이 2,000년 동안은 사대주의 그리고 속국 마침내 식민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바로 그 민족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네, 그래서 환단고기가 나온 걸 보면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역사가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서는 환단고기가 유일합니다. 네, 운초 개연수 선생께서 1911년에 이 환단고기를 출간을 하면서 정말 죽어있던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 의식이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환단고기 법례를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대어서 목판에 새겨서 이 환단고기라는 책을 인쇄를 했다. 네, 이 홍범도 장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홍범도 장군 아시나요? 네, 홍범도 장군은 결국 이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정말로 그런 위대한 공적을 남긴 장군님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께서도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들께서도 이렇게 환단고기를 찍어내는, 그리고 환단고기 편찬과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병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조선사 편수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조선사 편수에 이제 그 이만희시 류라는 학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병도라는 분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인물인데, 네,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조선사 편수의 이만희시 류의 수사 간보였다. 그랬던 이 사람이, 네, 그랬던 그가 죽기 전에는 양심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병도의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최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최태영이라는 분이 당신 이병도 죽기 전에 진짜 제대로 된 역사를 찾아주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때까지 당신의 그런 업을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병도와 최태영 씨가 함께 이렇게 한국 상고사 입문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조선족은 BC 3000년쯤에 환국으로부터, 그러니까 환국의 역사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구절을 보시면 신시 시대를 거쳐서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죠. 환웅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신시 시대를 거쳐서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환국과 이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역사를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까도 삼국유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래서 여기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은 일본의 동경대에 가면은 이 삼국유사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 서교환국이다. 이 서교환국이 뭐냐면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서교환국 안에 이 왕자를 적어놨는데 이 우리가 아는 나라 국자에 이 옛날 체가 이제 왕자를 적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교환국이라는 글자를 마지막에 이 국자를 이만희시 류 그 사람이 이제 서교환인으로 이렇게 붓을 덮어 씌워서 인자로 바꿔버립니다. 이 왕자를 대자를 넣어서 인자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서교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말이 옛적에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격화가 돼버린 거죠. 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역사가 다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게 뉴스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뉴스인데 뉴스에도 이렇게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고전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돼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학교 가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실무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마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한국 상고사 입문이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영상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인들이 국자를 인자로 개작해놓고 신하라고 하여서 그 사기의 전부를 말살하려는 이유로 악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국이 대체 어떤 나라냐? 이 환국은 지금의 미국처럼 연방제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환국도 12분국으로 나눠서 이렇게 연방제로 운영이 되었죠. 네. 네네. 그리고 이 말이 어원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흥부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흥부전에 보시면 12제국 갔던 제비 9월 금은 돌아와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12제국이라는 말이 되게 흔하게 쓰였던 말인데요.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12제국은 전 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어원이 환국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문화 속에 다 살아있구나, 숨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 역사를 증명해주는 원형 문화가 되는 것이죠. 네. 네, 투르크에도 남아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환국의 아까 12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분국의 몇 개의 명칭들이 투르크에도 이렇게 역사 속에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김정민 박사께서도 이 고대 환국의 명칭이 현재에도 이렇게 남아 있다. 그래서 환국이 실제 역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배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육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도 이 족보집을 따로 발행을 했었는데요. 이 족보집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네, 몽골, 티벳, 만주 일대에 걸친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국가에서부터 우리는 네, 한 형제였고 한 형제로부터 이렇게 민족의 맥이 전부 다 갈라져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 환국에서부터 이렇게 다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환국이 이제 3301년 동안 그렇게 전속이 되고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환국이 3301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배달국이 열릴 때쯤, 그때는 6000년 전이 되겠죠. 6000년 전에 대체 왜 이런 문명이 분화가 되게 되었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스티브 테일러의 이제 더폴 자아폭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 변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사막화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큰 기후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동물들과 인간들이 대거 탈출하기 시작했다.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 환국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동방의 문화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방의 이런 문화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국에서부터 동쪽으로 오게 된 역사가 바로 이 배달민족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달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민족의 첫 시작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배달국입니다. 이 배달국의 수도가 신시라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신시를 처음으로 열었다. 바로 이 날이 이제 개천절, 우리가 아는 그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배달국이라는 나라는 5915년 전에 이렇게 네, 열려졌고요. 그리고 통치자 명을 이제 환웅이라고 했습니다. 환웅이 우리가 알던 그 환웅 한 분이 아니라 총 18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배달국의 환웅들은 18분이 돌아가면서 1565년 동안 이렇게 네, 국가를 통치를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배달국을 열었던 그런 문명 시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중국에 가면 삼조당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그 중국을 일으킨 삼황을 모시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신 분들이 태우복희, 그리고 치우천하, 염제신호 이렇게 세 분입니다. 네. 근데 이 세 분은 다 배달국 시대 때의 성왕들인데요. 태우복희 씨는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 태극기에 쓰고 있는 팔괘를 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팔괘를 그으면서부터 거기서 뭐 시장에 화폐 교육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 배 만드는 법, 그리고 혼례에 올리는 법 등등이 나오면서 인류의 운명이 시조가 되었다 해서 중국에서는 인문지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이 분이 태오보키 씨는 동이족이고 그리고 배달국 때 분인데 이걸 지금 중국에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치우천왕은 아까 신흥무관학교에서 봤던 그 황제 헌원과 73번을 싸워가지고 100점 백승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법의 시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4대 자오지 환웅의 다른 이름이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분이 있었어서 그때 우리 월드컵 때 붉은 악마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붉은 악마 때 이분을 마스코트로 세가지고 우리도 이런 신화를 이뤄보자라고 해서 그때 4대강에 진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아, 네, 4대강이 아니라 4강이죠. 네,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4강, 네, 죄송해요. 4강 신화를 이뤘죠. 네, 4강 시대를 이뤘죠. 네, 붉은 악마가 그래서 치우천왕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염제신동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백초를 맛보아서 이때는 5200년 전의 분인데 배달국 때 신하입니다. 그래서 백초를 맛보고 그렇게 해서 농경과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가 되신 분인데요. 이 세 분이 배달국 때 분인데 이 세 분을 지금 중국이 자신의 수상들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이제 와서 조상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과거 그렇죠. 이 세 분을 인물로 모시질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취급을 했었어요.
태오보키 씨는 사람 머리에 뱀의 하반신을 가졌고 염제 신동 씨는 소의 머리에 사람의 하반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치우천왕은 아예 도깨비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큰 활을 들고 계셨고 그런 무구를 가지고 투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더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전쟁의 신, 네. 백전불패의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치우천왕이라는 인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람도 아닌 도깨비로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이제 와서 자신의 조상들로 하려고 하지만 수천 년간의 이런 이미 신화적 인물로 치부를 하고 인간이 아닌 걸로 폄하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오신다 한들 그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분들을 다 갑자기 삼조당을 모시면서 갑자기 신화적 인물들을 갑자기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됐냐? 그렇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죠? 아, 네. 바로 홍산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만리장성, 그러니까 그들이 오랑캐로 여겼던 오랑캐가 사는 곳이라고 했던 만리장성 바깥에 그래서 요하에서 내몽골 자치구에서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홍산 문명은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4대 문명 아시잖아요. 네, 4대 그렇죠. 문명 4대 어떤 문명. 것들이죠?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4대 문명 안에 들죠. 네, 황하 문명. 네, 정말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럽의 그런 문화를 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죠. 네. 네네네. 근데 이 문명들보다도 최소 2,000년에서 많게는 10,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시원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산 문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전 세계 가장 시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산 문화를 보시면 왜 홍산이라 불리냐? 그 산에 철이 많아서 산 전체가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라고도 하고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신전과 무덤과 재단이 한꺼번에 축소된 사례는 최초입니다. 근데 이 유적지 길이가 150m, 그리고 폭이 60m, 약 2,730평이 되는 넓이인데요. 아, 정말 넓네요. 네, 월드컵 축구장 넓이가 2,164평밖에 안 되니까 훨씬 넓은 거죠. 아, 정말 거대한 유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신 문화를 가진 그런 지휘 집단이 있었고, 그래서 한 국가가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량 적석청의 복원도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런 계단식 피라미드보다도 1000년이 앞섰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때의 적석청인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그 식물들이 풀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보시면 사람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사람이 있었네요. 네, 여기 네. 가운데 어, 여기 좀 보시면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황색 티를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거든요. 네, 가운데 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정말 크네요. 네, 이렇게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선 이게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돌무덤을 좀 찾기가 힘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질 않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관을 직접 묻는 형식의 토강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인 거죠. 그래서 무덤 양식만 보더라도 사실 어느 민족인 건지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우아량의 이지점에서 또 특징 하나는 바로 제천단 문화입니다. 이거 둥근 제단은 하늘에 잘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반듯한 네모는 땅에 잘 지내는 건데요. 하늘과 땅에 잘 지내는 이런 천자 문화를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가진 대국이었습니다. 네,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네, 천원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원지방 사상은 고조선 때 단군 왕검이 지었다고 알려진 강화도 마리산에 가도 참성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네모나게, 아래는 둥글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천원지방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네. 그래서 고조선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배달국을 계승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고종 황제가 이제 다시 천자국의 지위를 선포하면서 광무개혁 때도 바깥은 네모나게 안에는 둥글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원 지방의 제천단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있는데 5,500년 전 배달의 이런 제천단의 문화는
동북아 제천날의 원형이고 동북아 제천 문화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전이 나왔는데요. 신전도 되게 크게 나왔어요. 이 가운데 십자가 모양의 가운데가 주실인데요. 이 십자가가 만나는 주실에서 사람보다 3배나 더 큰 여신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 사람보다 3배가 네. 더 크다고요? 네, 더 와, 크대요.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정말 만들었는데 이 여신상이 보면은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네, 그러네요. 가부좌를 들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 여신상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된 여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신전 안에서 곰턱 소조와 곰 발바닥 소조가 발견되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소조가 아닌 곰 아래 턱뼈가 발굴된 것입니다. 그래서 곰 토템이 성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곰 토템을 숭상을 하는 그 여인이 그 지배자로 있고 그리고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되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이런 단군 신화로 알고 있는 진짜 배달국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에서는 수많은 옥기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옥기가 막 되게 어렵다고 하죠. 네, 홍산 문화에서는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에 석기 시대 이후에 이제 옥기 문화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옥기가 정말로 이렇게 홍산 문화에 많이 출토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간에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비파형 옥검이 있는데 정말로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용봉 문화도 나오죠. 네.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 마크를 보게 되면 봉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봉황이 출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홍산 문화를 가져갈 수 있었던, 가져가려고 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여기서 용 문화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여기서 용이 발견된다. 이거 우리 문화 아니냐. 근데 여기 보면은 봉황 문화도 나오고 여신 문화도 나온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홍산 문화에서 가장 많이 발굴이 되는 게 옥웅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앞에는 용이고 뒤에는 곰인데요. 용과 곰을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자 문화를 가지고 온 한족과 그리고 곰 토템을 숭상하고 여기고 있는 웅족이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환웅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홍산 문화 유적지 전체에서 관통되고 있는 이런 모든 문화들이 진짜 배달국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무덤에서 같이 출토된 옥기를 보시면 이게 무엇 같으세요? 뭔가 머리 쪽에 있는 걸 보니까 머리와 관련된 장신구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상투를 고정할 때 쓰는 옥고인데요. 그래서 홍사인들은 이렇게 머리에 상투를 맺고 귀걸이를 썼고 그리고 배 쪽에는 곰과 관련된 모습을 이렇게 곰의 얼굴을 형상화한 옥기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옥기가 많이 났다는 건 지배자를 상징을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였고 그리고 우리 민족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에 정말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누가 있죠? 마오쩌둥이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그 마오쩌둥을 이제 주석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주은래라는 총리입니다. 근데 이 주은래 총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분은 역사의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와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출토된 문물, 비문들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조선 문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노란 글씨를 보게 되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주은래 총리가 이 랴오 유역에 유역은 사실 원래 한민족의 활동 강력이었고 그래서 한민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주석이 주은래 총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은래 총리는 이런 소신 발언을 한 가운데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문화부장이었던 주무츠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 홍산 문화는 이제 한국의 것이다. 네, 1만 년의 상고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내나 똑같은 그런 역사 의식, 아니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동북공정의 프로젝트가 여기서도 다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를 다 알았으니까 홍산 문화를 이제 세계 고고학계의 우리 문화를,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밝혀내야 된다.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당 최고 회의 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85년도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선전공정이라는 거를 실시를 하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만 역사를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전 세계에 선언하라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최고의 역사 문화를 가진 종주국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109자를 만들어라, 뭐 교과서를 만들어라, 만화 영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최고고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외국 지도자들에게 선물로 줘라. 라는 등등의 이런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게 작년이 끝이 났습니다. 네. 또 끝났군요. 네,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엔 당군조선에 대해서 볼 텐데요. 네. 당군조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군이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총 47분의 단군이 계셨고 한 분이 1908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47분이 돌아가면서 2096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1908년이라는 거는 지금 제1왕조와 제2왕조, 그러니까 1세 당군부터 43세 당군까지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3왕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88년의 역사를 더하면은 2096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대 당군부터 47대 당군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에 이제 국가 경영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만강경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수도를 3개로 나누는 겁니다. 수도를 3개로 나눠서 똑같이 이렇게 권력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서로가 견제를 하게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건강한 이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세워서 국가를 경영을 한 겁니다. 정말로 이런 체계적인 제도가 있었고 이 사만강경제를 연구하신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신채호 선생님도 그래서 사만강경제를 조선 상고사에서 언급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대륙 사만을 밝히셨죠,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네. 그래서 이 사만강경제를 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삼균주의라고 해서 조소왕 선생님께서 이 삼균주의를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이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 그래서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 하면은 흥방보태평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이 어떤 뜻이죠? 네, 이 말은 머리와 꼬리를 균등하게 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태평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단군 시대 때 소요사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조선의 사만강경제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그걸 알고 있었고 사만강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임시정부의 삼균주의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군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로 단군조선이 실존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로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이 공부를 같이 자세하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의 역사를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를 하신 외국의 학자가 또 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학자죠. 유엔 부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동북아 상고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유라시아 문명의 원형을 말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을 하셨죠. 네, 2000년을 갔는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 부틴 사학자분께서 또
정말 남기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러시아 고대사 세미나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단군조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단군조선 얘기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부틴 사학자분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있는 역사도 그렇게 부인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각성을 하고 깨어져서 우리 진짜 역사를 바로 찾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이 환단고기는 정말로 맞춰지지 않던 우리의 뿌리 역사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씩 맞춰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고대의 선조들은 과연 어떤 철학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국가 경영을 어떻게 그런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을 했는가, 그것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한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찾아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관이죠. 우리의 역사를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류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중국과 일본은 사실은 패권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국과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사이에 끼어서 소환사관이라고 하는 기영화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사관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을 했지만 역사 광복은 아직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 하는 일은 대한 역사 광복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통해서 미션을 내드릴 텐데요. 오늘 배운 그 강의 내용 듣고 느꼈던 점을 SNS에 그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해서 문자 없이 답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하는 것들이 그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 미션 수행한 거에 대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역사를 찾는 이 우리의 작은 그런 활동들이 모여서 진짜 역사 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력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네, 유튜브 댓글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